2022년 1월 28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금요일이 아니죠. 긴 설 연휴가 시작되는 그런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생방송으로 작전 펼칠게요. 하나 둘 셋 특공. 그래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 토요일 모레 일요일 그 다음 주도 뭘 봐서 이렇게 쭉 연휴가 이어집니다. 참 이럴 때 어디 가도 좋고 그동안 이렇게 많이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이나 뭐 친척들 이렇게 얼굴 보면 좋겠지만은 지금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또 언제까지나 집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 방역 조심하면서 꼭 봐야 될 분들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만남도 또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제가 진행하는 이 방송에서 예전 같으면 뭔가 이렇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런 가정이 정상적인 것이었지만 이제 그런 말을 쓰기 무색할 정도로 1인 가구라든지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의 의미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또 다시 시작하는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니 해도 중요한 건 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결국 누군가 그것이 가족이든 자식이든 친구든 동호회 회원이든 우리 멍멍이든 양이든 내 곁에 누군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참 우리가 모두 연휴에 원하는 거 아닌가요? 자 모두 시사특공대로 와주세요. 외로운 분들에게는 더 큰 초대장을 보내겠습니다. 사실 설 연휴든 추석이든 이런 명절 연휴에 제일 필요한 거 누군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나도 나를 원하는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 그건 아니겠습니까? 저 잭디 특공대 잭디도 우리 특공대원들 곁에 있겠습니다. Stand by you. 김숙희 대원 잭디 제가 예지몽을 잘 꾸는 편인데요. 간밤에 홍준표 의원이 제 꿈에 나타났어요. 근데 너무 구체적이야 꿈이. 제가 그 홍준표 의원 책상에 있는 그 다 쓴 면봉을 청소해주는 꿈을 꿨어요. 홍준표 의원 책상에 흩어져 있는 면봉을 청소해줬다. 오늘 우리 홍준표 의원께서 제 귀를 시원하게 청소해줄 그런 소식 좀 들려주시려나요? 아니면 잭디라도 좀 그런 시원한 소식을 어디 보자. 뭐 귀가 뻥 뚫리는 그런 소식들이 있는지 딱히 그런 소식들이 없으면 이런 소리로 귀를 한번 뚫어보시죠.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여러분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샵 1035번이에요. 50원 100원이고요. 고릴라 유튜브로 대하는 댓글들은 모두 무료예요. 어제도 이분이 문자를 남긴 것 같은데 이혜진 대원 오늘도 잭디 얼굴 보면서 혼밥합니다. 부담스러워 혜진 씨. 매일 제 얼굴 보면서 밥 먹을 거예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상근 기자님한테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어보셨는데 정상근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귀여운 목도리는 대체 어디서 구하냐고. 와이프 겁니다. 네. 아내분 거를 메고 왔더라고요. 제가 최근 한 5년 동안 본 목도리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목도리는 어제 TV에 나왔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 한동훈 검사가 메고 나온 목도리. 전 충격 먹었어요. 네네. 이 카메라가 얼마나 많을지 알고 왔을 거 아니야. 야 그런 과감한 패션 센스. 멋쟁이였습니다. 네, 어제 진짜 과감한 목도리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제가 한 5년 동안 본 목도리 중에 가장 충격적인 목도리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숫자가 충격적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096명이 나왔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또 1,500여 명 늘면서 또다시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고요. 일주일 전보다도 약 10,000명 정도가 많습니다. 네, 숫자가 뭐. 네, 다만 위중증 환자 수는 316명으로 더 줄었고요. 사망자는 24명이 나왔습니다. 현재 확진자 폭증이 위중증 환자 수에 반영되려면 앞으로 한두 주 정도는 더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 돌입하는데요. 이 내일부터는 전국의 보건소와 대형 병원 등에 설치된 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에서 이 PCR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를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3일부터는 이 전국 임시 선별진료소 그리고 병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고 이를 통해 확진이 나오면 그때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의 크기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이다 라면서 네. 고향 방문 등 이동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얼마 전 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함께 다녀왔던 수행단 일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귀국 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전용기를 탄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극소수의 인원이 확진이 됐을 뿐 이 추가 감염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추가 확진이 나올 가능성도 적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설 되면 이 코로나도 걱정되지만 또 그래도 이렇게 또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정체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요. 아직은 대체로 이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서울을 빠져나가는 구간 일부에서 지체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예상되는 전국 교통량은 497만여 대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6만 대 그리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5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귀성길 정체는 오늘 오후 6시에서 7시쯤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밤 9시에서 10시쯤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설 연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포장만 되고요.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부과됩니다. 아울러 KTX를 비롯한 철도 승차권은 창측의 좌석만 공급이 되고요. 또 전 열차에서 입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절 연휴에 시행됐던 대중교통 막차 시간 연장도 이번 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성, 이천, 용인, 내림천, 횡성, 백양사, 한평 천지 휴게소 그리고 김천 구미 KTX역에서는 코로나19 임시 선별 진료소가 운영이 됩니다. 네. 한편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이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 IC에서 양재 IC 구간에 이 버스 전용차로 단속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전 1시까지로 4시간 연장 단속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고 있죠. 설 끝나고 나면 아마 확진자가 폭증할 것이다. 네네. 대비를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이제 음식 못 먹은 지 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작은 기쁨이기도 했는데 소확행이죠 정말. 소확행이죠 네. 진짜. 저는 여름에 그 한강 그 공원 수영장 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 명절 때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1년에 뭐 아이스크림 콘을 잘 안 먹는데 꼭 네. 그때 휴게소 음식 먹고 그 아이스크림 콘을 하나씩 먹게 돼요. 그렇죠. 그게 참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겠지만은 저는 그걸 되게 좋아했는데 몇 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휴게소에서 우동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 못한 지가 꽤 됐습니다. 작은 기쁨들 사는 재미라고 하죠.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게 네. 있습니까? 이 설 연휴를 맞아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고향인 대구 경북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북 안동이 고향입니다. 대구 경북은 이 보수 텃밭으로 불리지만 그 이재명 후보가 13살에 상경하기 전까지 안동에서 자란 만큼 민주당은 TK에서 어느 정도 득표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 30%대 득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유세를 이어나간다라는 계획이고요.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호남 지역 방문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 보수 진영이 호남에서 거둔 이 대선 득표율 최고치가 2012년 이 박근혜 후보의 10.5%였는데요. 윤석열 후보 측은 내심 20% 득표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 모든 섬 주민들이 1,000원으로 월 5회 여객선을 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요금 부담을 낮추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명절 기간에 이 섬 지역의 고향을 방문하는 귀향객들도 1,000원으로 1년에 2번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흡연구역 확충을 공약했습니다. 무조건 흡연자들을 단속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사회 갈등을 줄여나간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이와 함께 흡연구역 부스나 재떨이 등의 설치에 흡연자들이 납세한 이 담배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그 대선이 역대급으로 특이한 점, 전에 없었던 것들이 많이 보인다고 했는데 일단 후보 그 출신부터가 한 분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또 한 네. 분은 의정 활동이 없는 또 행정가 출신이에요. 영선 후보들이죠. 영선 후보들. 네. 참 특이한데 이 종교가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또 뉴스들이 많이 생산되는 거, 종교 관련해서 이런 데서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무교 단체라고 하는데요. 이 경천 신명회라는 조직이 설 연휴 이후에 대대적인 집회를 하겠다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정치권의 무속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 전통 민속 종교인 무교를 비하하는 이 정치권의 비판 발언 수위가 도를 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무속이라는 단어 대신 무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맞고 또 특정인 때문에 무교 전체가 과도하게 비판받는 현세대는 온당치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천신명회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진법사라는 사람은 교단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그럼에도 무교 전체가 호도되자 교단의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천신명회는 지난해 10월 그 윤석열 후보의 왕자 논란 이후 성명서를 한번 발표한 바 있었는데 우리의 신교를 지켜주실 그분, 하늘의 천부인을 받으시고 천명을 받으신 그분이라는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독교인 800여 명은 어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이 무속 논란에 대해서 국가를 파멸로 몰아가는 무속 정치를 규탄한다라며 이 김건희 씨를 향해 접신한 여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어이고, 알겠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또 불교계와의 화해를 애타게 바라고 있는데 네네. 쉽게 또 손을 내밀어주지 않고 참 종교가 관련된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초 이 국내 상선인 한국케미오가 이 중동의 공해상을 지나다가 이란에 억류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로 우리나라에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자 이 이란이 상선을 납포했다라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기억납니다. 저희도 전해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95일 만에 이 한국케미오가 풀려났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서 이란 측과 외교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했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 그 한국 케미오 선사가 외교부의 노력 때문에 자신들이 풀려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이란에 돈을 낸 뒤에야 풀려났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이 선사 측은 정부를 상대로 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라고도 하는데요. 이 소장에 따르면 선사 측은 이란의 강요대로 해양 오염을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냈다라고 합니다. 이 손해배상금 때문에 한국케미오도 매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란과의 협상 과정은 전부 선사의 몫이었으며 이 정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 동행만 했을 뿐이다라고 밝혔고 정부가 이 본인들의 성과라고 주장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좀 더 취재가 이어진 그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요. 네, 이 정부가 4개월 동안 무대응으로 대응하다가 이 선고일인 날을 앞두고 올해 1월에야 이제 답변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SBS 취재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 입장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뒤늦게라도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박숙영 대원이 2억 만리 타국에서 밤 10시에 자려고 불 다 끄고 누워서 이어폰으로 어두운 밤에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고국 소식을 재미있게 잘 듣고 있어요. 어려운 시사 문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정말 좋아요. 이 밤 10시에 이 커피 쿠폰 소리 들으면은 네. 카페 쿠폰 약간 좀 괴기스럽겠네요. 들려주셨어요. 박수경 씨 어느 나라인가요? 2억 만리라고 했는데. 자, 헌법재판소에서 개성공단 폐쇄가 합헌이다. 뭐 이런 결정 내렸습니까? 네, 이 정부의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재산권 침해와 적법 절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서 이 대북 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고요. 이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6년 정도 지나서야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요. 네.
헌법재판소는 이번 청구를 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처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투자기업인 청구인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지만 대통령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라고 했고요. 이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권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공단 중단 조치가 이 국무회의 심의 또 국회와의 합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건 사고 훑어볼 텐데 좀 안타까운 사고 하나 있었습니다. 네, 어제 오전 부산에서 이 내리막길에 정체돼 있던 4.5톤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주택으로 돌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지나던 60대 여성이 이 화물차에 치여서 숨졌는데요. 이 차량은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80m 정도 떨어진 주택의 담벼락을 뚫고 주택 현관문 앞에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이 차량에는 이 짐칸에 건설 중장비까지 실려 있었는데 네, 정작 운전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50대 화물 운전자는 이 길을 차에 세워두고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서 이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이 브레이크 조치를 했다라고는 했지만 경찰은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와서 중태에 빠져 있던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끝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지난 14일 새벽에 이 병원에 의식을 잃은 채로 실려왔다라고 하는데요. 갈비뼈 골절, 뇌출혈 증세를 보여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부모의 동의 하에 이 연명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이 부부를 상대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새해에 가장 듣기 싫은 네. 그런 종류의 뉴스였는데 또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신 이걸 브리핑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정성 기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설 연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이제 스타트 공대 짧은 광고 듣고 2부로 넘어갑니다. 잠시만요. 난 궁금해 미치겠어 이 다음에 펼칠 story I'm on your next level 레벨이 달라 레벨이.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레벨이 다른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 박수경 씨 2역 만리에서 자려고 불 다 꺼놓고 누워서 이어폰으로 지금 시사 특공대 듣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미국 뉴저지입니다. 커피 쿠폰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커피 쿠폰 못 드립니다. 못 써요 거기서. 뭐 이 얘기를 했더니 뭐 시카고다 여기는 알래스카다 하면서 인증하는 그런 댓글들로 유튜브에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과감하게 던져봅니다. 그 남극 세종기지 있습니까? 세종기지. 여기는 세종기지다. 인증하면 제 삽이 들어가지고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너무 세게 질렀나? 남극 세종기지. 남대현대원. 아까 어떤 분이 홍준표 의원 책상에서 그 다 쓴 면봉 청소하는 꿈을 꿨다. 참 희한한 꿈이야 이런 꿈 뭐. 하여튼 뭐 그런 꿈을 꿨다고 문자했더니 남대현대원이 저는 예전에 꿈속에서 등산 갔다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사진 찍는 꿈을 꿨어요. 혹시나 해서 복권을 구매해봤는데 3등 2장에 당첨된 적이 있어요. 와우. 저는 꿈에 가장 많이 나온 정치인이 안철수 후보입니다. 왠지 모르겠어. 자꾸 나와. 예전에 한번 그 김밥 천국 옆 테이블에서 같이 밥 먹는 그런 꿈도 꿨어요. 둘 다 혼자 와가지고. 얘기한 적 있나? 2126대원 경기 오산시장입니다. 28일이 대목장 날인데도 사람들이 없네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대목장 날이에요? 아니면 대목장 날이에요? 아하, 대목장 날인데도 대목이다 할 때 그 대목장 날인데도 사람들이 없네요. 28일 대목장 날이에요. 하긴 생각해보니까 이 설 연휴를 바로 앞두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 오미크론 때문에 그런가요? 오산에서 보내온 문자 잘 봤습니다. 힘내시고 그래도 오후에 조금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많이 팔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0572대원 저는 세종시에서 일하는 택배기사입니다. 아유
이번 명절 좀 너무 힘들었네요. 내가 좀 먼저 빼달라. 대체 언제 오냐. 지금 내끼 옆집에 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옆집에 있는데 그쪽으로 갖다 줄 수 있냐. 진짜 너무들 하세요. 너무들 한다. 아니 내가 지금 보낸 주소로 갖다 주려는데 지금 내 옆집에 있으니까 글로 갖다 달라고 택배를. 아 뭐 심부름 시켰어?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우리 기사님. 참 허수진 대원. 잭티 그 맨투맨 티셔츠요. 맨날 어디서 사는 건지 참 특이한 거 잘 구하네요. 제가 그 양복을 안 입다 보니까 양복 한 벌 살 수 있는 돈으로 이런 티셔츠는 여러 벌을 한꺼번에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기사특 공대 광고 듣고 오늘 새로운 손님이 와 계세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죠?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잠시만요. 기사특 공대 두 번째 작전입니다. 감론을박 설왕설래? 아니 옥신각신 이러쿵저러쿵 후끈후끈 최근 가장 뜨거운 세간의 이슈들을 모두 모아봤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얼굴이 지금 스튜디오에 등장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신이 내린 방송인이다?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이분 뭐 딱히 광고도 안 했는데 어디서 보고 막 이렇게 하는지 몰라. 그러세요? 네. 최형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만약에 세종기지에 계신 분이 계시면 제 출연료 반납하겠습니다. 아직은 안 오고 있어요. 아직 안 습니까? 다행이네요. 얍삽하던 어쨌든 약삭 빠르게 막 여기 세종시인데요. 막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종시가 나옵니까? 아유 너무 많지 세종시는 오늘 한 네. 20만 명 들어요 세종시에서. 네,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방송인 최영진입니다. 최영진 씨의 저도 사실은 뭐 네. 애청자까지는 아니었지만 최영진 씨가 아침에 진행했던 프로그램 여러 번 들었어요. 아침에 다른 방송국에서 조금 오랫동안 네. 프로그램 진행했었죠. 네, 여러 번 들었습니다. 출근길에 네네. 이것저것 모니터하다가 걸려서 여러 번 들었던 영광입니다.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예. 저와 함께할 방송인 최형진 씨입니다. 네. 자, 이분 잠깐만요. 제보가 너무 많아. 그래요? 반포중학교 나왔어요? 그런 제보도 들어옵니까? 진짜로. 저 반포중학교 나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죠? 오, 신기하네. 후배네. 그래요? 제가 반포중학교. 진짜. 선배. 14기입니다. 몇 개예요? 저는 근데 기수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앞에가 한 20조로 시작하겠죠. 네네네네. 한참 후배네. 안 보입니다. 아유. 반포중학교 기수에 얽힌 제가 슬픈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네네, 말씀하시죠. 쇼 끝은 없는 것. 김원준 씨. 저희 반포중학교 선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예전에 벌써 10년 된 얘기예요. 네네네.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담당 PD로 가서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반포중학교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아이고 선배님하고 저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 아니 그분이 저한테 선배님이에요. 한 해도 아니고 두 해인가 세 해 선배인데 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그분을 한 번도 섭외한 적이 없어요. 속이 상해서. 자, 아니 혹시 뭐 고등학교는 좀 다른 쪽으로 가셨나요? 고등대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신기합니다. 예. 고등학교 옆으로 압구정고등학교 나왔는데 반포 앞은 아니고 반갑습니다 후배님 우리 반포중학교 후배와 함께. 갑자기 긴장되네요. 경직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하게 그런 거 학연 지연 빨리 없애야 돼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거 반포중 얘기 나올 때 눈빛이 너무 세시시더라고요. 14기라는 거죠. 한참 위라는 거. 자, 첫 번째 아이템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진정하고 이게 그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앞에 서 있는 임산부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요. 욕설과 함께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몹쓸 짓을 했군요. 그럼요.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본인 오늘 진짜 뿌듯했던 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뿌듯이요? 본인이 뿌듯했대요. 그러면서 작성자는 자신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있는 사진과 안 비켜줘 삐 꺼져 이런 욕설이 담긴 내용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의 작성자 그 맞은편에는 임산부 배지를 달고 있는 승객이 서 있었는데 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지금 비난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심지어 배지까지 배지를 달고 봤어요. 있었는데. 그러면서 나는 뿌듯했다 오늘.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까? 이게 저도 남자지만 일반 좌석에 앉아 있어도 임산부 배지 보이면 양보한다. 그리고 너는 아래서 나왔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텐데 생각이 너무 없다. 네. 박혁거세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이건 인식 참. 문제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럼요. 그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좀 잇따랐는데
어차피 사람들이 양보 안 해줘서 일부러 임산부 배지 안 달고 다녔다 이런 글도 올라왔고 이건 임산부가 쓴 글인 그렇죠. 것 같아요. 아내와 함께 출근했을 때 배지 단 거 보고도 모른 채 하길래 한마디 했더니 투덜거리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험담을 좀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임산부 배려석 가면 다 있습니다. 예, 있어요. 버스에도 있고 지하철에도 다 있는데 이거 언제 시작됐죠? 시내버스는 2009년에 도입이 됐고요. 네. 지하철은 2013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임산부에 대한 좀 배려는 부족해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0년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로 접수된 민원 가운데 약 9천여 건 정도가 임산부 배려석과 관련된 민원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어때요? 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예, 뭐 대다수가 뭐 안 비켜준다. 그리고 비켜달라고 했더니 좀 뭐라 하더라. 이런 민원들이 많았죠. 희한하네. 예. 그 네티즌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 청원에 올라오면은 예.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네티즌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임산부 배려석을 좀 법으로 지정해달라 이런 청원들이 올라왔어요.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시 뭐 배려는 당연하다는 의견과 배려를 왜 강요하냐 이런 의견들로 싸우고 있는데 호의로 양보해주면 좋지만 임산부 자리에 비임산부가 앉아있는 경우가 많다. 가족 중 임산부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될 수도 있다면서 본인 가족이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하철 임산부석이 법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런 작성 글이었고요. 그의 글의 네티즌 의견들은 저출산 국가에서 임산부 배려는 당연한 거 아니냐.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 청원인 주장에 공감을 했고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배려를 왜 강요하냐. 법으로 강제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네요.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대원들 의견도 궁금합니다. 뭐 예. 관종이 아닐까요라고 아까 그 뿌듯하다라는 표현 쓴 거. 그러니까 좀 관종 같네요. 또 보니까. 뭐 의견은 표할 수 있지만 뿌듯하다는 표현은 뭘로 그건 봐도 너무 이상합니다. 잘못된 거죠. 저도 지금 아이를 출산한 지 지금 쌍둥이 출산한 지 한 7개월 정도 됐거든요. 고생 많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혹시 이런 경험 있냐. 근데 본인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택근무를 해서 이렇게 좀 대중교통 이용한 적이 없어서 이런 경험은 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저보고 너나 배려 잘해라. 그러니까 아침에 좀 싸우고 왔어요. 네 와이프한테나 잘해라고 와이프가 얘기를 했군요. 네. 지금 그 우리 듣고 계신 대원들은 김정희 대원 이거 하나 읽어볼까요? 예, 우리 딸도 임신 중에 카드 아예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안 좋은 것 같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김지연 대원은 맞아요. 저도 만삭 때도 안 비켜주더라고요. 많구나. 이건 굉장히 많네요. 예. 3042 대원은 조금 다릅니다. 예, 저도 그런 상황 목격해서 제가 대신 조심스럽게 양보해달라고 했어요. 전 남자예요. 옆에서 안 비켜주길래 좀 어. 자리 좀 비켜주시죠. 주변에서 좀 도와주셨네요. 좋네, 좋습니다. 예. 자, 또 두 번째 아뜨뜨 만나봅니다. 예. 저 군수 사령부 예하 부대장이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부식을 수시로 횡령했다. 한 장병이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육군의 한 부대장이 장병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삼계탕을 냄비째 밖으로 빼돌리는 듯 부싱을 횡령하고 갑질을 했다는 의혹인데요. 엄청납니다. 진짜. 횡령품 리스트 제가 좀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횡령했는지 들어봅시다. 예, 꽃게 2.5kg 세 봉지, 두부 3kg, 우렁이, 계란, 포도, 샤인머스켓 한 박스, 삼겹살 6kg 이상, 바나나 우유 20개, 베이컨, 바나나, 사과, 골뱅이, 치킨, 멸치, 새우 등등. 또 복날 메뉴인 삼계탕까지. 그리고 삼계탕은요 무려 50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부대장이 무슨 식당 차리나?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삼계탕이 나올 때마다 큰 냄비로 취사병에게 담으라고 한 뒤 본인 그 사옥으로 가져간 거예요. 야, 통째로. 근데 이런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면 그냥 물건만 빼돌았을 것 같지가 않아요. 더 많은 비리가 있겠죠. 예. 한번 재연으로 그 당시 그 부대에는 예. 어떤 일이 있었나. 야, 대박. 우리 최영진 씨가 이 리얼한 연기를 위하여 이 군대에 쓰던 모자까지 갖고 왔네. 예, 모자까지. 대단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근데 모자가요 안 맞더라고요. 이게 머리에도 살이 찌나 봐요. 정확히 딱 써 있습니다. 모자에 대한 육군 출신이라는 너무 것을. 볼품 없는 것 같은데. 재연 연기 보는 라디오로 볼 수 있고요. 시작합니다. 네. 야, 오늘 메뉴 뭐냐? 이병 최영진 오늘 메뉴는 삼계탕이지 말입니다. 삼계탕? 담아봐. 잘못 들었습니다. 뭘 말씀이십니까? 삼계탕 담아보라고. 뭐야 한 50마리만 담아봐. 내가 좀 갖고 가게. 예, 알겠습니다. 야, 그리고 너 말이야.
이병철 형진 말씀하십시오. 어제 네가 그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 갈비찜 말씀이십니까? 그래 갈비찜. 너무 짜. 야 너 취사병이란 놈이 음식 그딴 식으로밖에 못하냐? 죄송합니다. 야 내가 그거 먹고 밤새도록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셔야지. 물을 또 많이 먹으니까 자다 깨어 화장실 가고. 내가 분명히 말했지. 우리 엄마 해준 맛을 똑같이 해달라고. 제가 어머님 손맛을 잘 모릅니다. 너 우리 남명순 여사님 몰라? 잘 모르겠습니다. 뭐 모르면 임마 저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 빠져갖고. 야 최영진 이병철 형진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일어서. 이병철 형진 일어서 다시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이번에는 무릎 꿇고 일어서. 일어나서 3회전 점프. 너 임마 웃어. 너 똑바로 해. 죄송합니다. 이게 저기 선배님이 말씀하시니까 꽂히네요. 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야 이거. 이거 너무합니다. 예, 너무하네요. 자세한 내용 또 다시 한번 좀 요약해 주시죠. 예. 이게 참 그 부식을 횡령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간부가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한 거예요. 그 부대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대에서는요 사안의 중대성을 좀 무겁게 인식해서 감찰 및 군사 경찰, 그러니까 헌병이죠, 조사를 했다. 해당 부대장의 법령 준수 의무 위반 등 일부 혐의가 식별돼서 보임 해직 후 직무에서 배제됐다. 앞으로 세심히 살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티즌들은? 이게 뭐 당연히 많은 비판들이 잇따랐는데 조금 재미있는 걸 가져오면 일단 추잡스럽다 나왔고요. 추잡스럽다. 진정한 소확행이다. 무슨 뜻이죠? 소소하면서 확실한 횡령. 야 대박. 하긴 우리 그 전에 그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강동구청에서 실급 공무원이 112억 배 돌리고 그거 보다가 삼계탕 50마리 보니까 이거는 소소하게 보이는 거야. 사실 그것도 큰 건데. 그리고 뭐 이등병으로 강등시켜 주세요 이런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대장은 훈련병부터 다시 해야 돼요. 훈련병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이거 너무하네요. 야 우리 이 군모를 딱 쓰고 있는 최영진 씨 보고 다들 감동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챙겨왔는데 모자만 갖고 온 게 아니라고요? 군복까지 챙겨왔는데 밖에서 이제 PD님하고 작가님이 대박. 군복 입는 건 좀 그런 것 같다라고 해서 모자만 이런 썼습니다. 인재가 참 세상은 넓고 인재는 많구나. 여러분 최형진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예. 자 세 번째 뜨거운 이슈 뭐가 있습니까? 현관문을 열면 쓰레기가 보여요라는 사건인데요. 현관문을 열면 동네 산이 보여요도 아니고 쓰레기가 보여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빌라 복도를 개인 공간처럼 사용하는 옆집 이웃 때문에 고통을 받는 한 신혼부부의 사연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빌라 복도에 나온 쓰레기와 개인 물품 해결할 방법 있나요? 라는 글이고요. 그렇죠. 처음 집 보러 갔어요. 이 신혼부부가 옆집에 이제 복도에 탄산수가 이제 놓여져 있었대요. 현관 복도에 탄산수가 그때는 자신이 보러 간 집이 비어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입주 이후에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아기 물티슈, 기저귀, 생수가 몇 바스켓씩 쌓였고 별도의 또 선반도 마련해서 양파도 놓였더라 이렇게 하소연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요 음식물 쓰레기에 다른 또 재활용 쓰레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옆집의 음식물 쓰레기, 이 물품들 못 참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 보는 라디오 또 유튜브 화면으로 올려놨는데 이거는 너무 이게 정도껏 해야지. 보이네요. 저도 복도식 아파트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보면 문 열면 옆집에 이렇게 복도되는 게 바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모차랑 자전거는 저는 100%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매번 뭐 들여다 놓기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100%. 하지만 뭐 생수 쌓아놓는 거 뭐 고기까지도 모르겠어. 근데 저거는 아니다. 선반 위에 뭐 장본 거 다 올려놓고 지금 보니까 쓰레기를 저렇게 올려놨다면 매일 봐야 되냐 매일. 저 문 열었는데 음식물 쓰레기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진짜 너무합니다. 최영진 씨 이거 법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런 좀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 적지는 않더라고요.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아파트와 빌라 등의 공용 공간은 화재 발생 시에 소방 통로나 대피 공간입니다. 그래서 개인 물품을 쌓아 놓으면은 대피할 때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우리 PD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난 활동에 장애가 없는 것을 목표로 자전거 등 일시 보관 물품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쌓아 놓으시는 분들 바로 또 집으로 좀 들여보내세요. 이게 상식 문제예요. 사실 이런 거는. 그렇죠. 그럼요. 아까 뭐 최영진 씨도 얘기했지만 유모차 자전거 이런 거는 매번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건 이해해야지. 근데
쓰레기를 그렇게 복도 가운데 놔두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2층이었대요 빌라.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쓰레기 버릴 수 있는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냥 내놓지 말고 조금만 내려가면 쓰레기 버리는 곳인데 왜 안 버리냐 이렇게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오래 괴롭힘을 당했으면 이게 사진으로 올려가지고. 아 그럼요. 본인도 이거 올리면서 또 기분 나쁘잖아.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예, 예. 근데 비슷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설영대원입니다. 예. 진짜 공감해요. 저희 옆집도 현관에 이것저것 엄청 해놔요라고 하셨네요. 이수키 대원. 복도식 아파트 사는데요. 라인 끝집 사는 분도 복도를 창고처럼 사용하세요. 이런 분들 많네요. 이거 나 본 적 있어요. 예. 제가 살던 층은 아니었는데 진짜 치게 위치인가 엘리베이터를 한번 잘못 타고 내려가서 봤는데 끝에 아예 문까지 달아놓고 거기 맨 끝집이 아니 그런 사람 꽤 있을 거예요. 저 분명히 본 적 있는데. 그래요? 약간 그 알미늄 문 같은 걸 달아놓고 거기를 창고로 아예 쓰더라고. 자기가. 같이 사는 아파트에. 예. 봤어. 이런 건 납니다. 좀, 너무합니다. 조민정 대원. 예,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복도에서 놓고 하시는 분도 봤어요. 야, 야. 요번에 조금 더글라스톤이라고 하는 분은 복도의 창고와 소방법 위반입니다. 잘 아시네요. 예, 최영진 씨가 예. 짚어준 그 부분 또 얘기해 예. 주셨습니다. 참. 자, 지금 우리 최영진 씨가 이 우리 시민들이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몰상식한 일들 많이 전해주고 있는데 네네. 마지막 아뜨뜨 만나봅니다.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띵동 세뱃돈도 메시지로 코로나가 세뱃돈 문화를 바꿨다. 예. 세뱃돈을 카톡으로 준다. 그럼요. 요즘 많아요. 코로나로 비대면이 좀 일상이 돼서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모바일로 보내는 일도 흔해졌고요. 명절 풍경도 바뀌어서 대부분 선물은 택배로 보내고 네. 이제는 세뱃돈까지 간편 송금으로 세뱃돈을 주는 일이 굉장히 흔해졌다고 합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예. 이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작년 설 연휴 기간 송금 서비스 이용량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급증을 했는데 금액 자체는요 442.4% 4배 이상이 증가를 했고요. 설날 송금 봉투 이용량은 271%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올해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게 비가역적인 변화라고 한번 예. 편한 걸 맛보면 불편한 계속 쪽으로는 그렇게 못 가요. 예. 저도 안 그러다가 조의금하고 축의금을 언제부턴가 카톡으로 보내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한 올해 생긴 것 같아. 올 한 초부터 이렇게. 그래요? 시작하는데 지금은 예. 이제 거의 한 반 이상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간편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증거가 남잖아. 증거 중요하니까. 아니 이게 좀 조사를 해봤는데 설날 아침에 새 옷을 차려입고 어른들이 어른에게 이제 세배를 한 뒤에 세뱃돈 받는 문화는 약 100년 정도 이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오래된 문화군요. 예, 오래된 문화인데 이게 참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문화도 많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또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네요. 예. 아까 그 복도 관련된 그 있잖아요. 복도에 쓰레기 막 내놓고 하는 예. 그거 고통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혜미 대원. 저희 아파트는 복도식은 아니지만 자전거 세대, 킥보드, 유모차로 계단을 다 막아서 자전거 세대에 킥보드 자. 아까 저랑 최영진 씨가 이 자전거나 유모차 이해해줄 수 있다 그러는데 한 대지 한 대. 한 대 얘기하는 거지. 그걸 아니, 자전거 무슨- 세대, 킥보드에 유모차까지 다 꺼내놓으면 어떡해. 길막을 해놨어요. 이건 못 참죠. 이건 정도 문제지. 사람이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살아야지. 아유, 네네네. 이건 안 믿어. 이거 약간 양념친 것 같은데. 이동호 대원 댓글. 예. 인증하고 싶다. 저희 동에 한쪽에 방안도 하고 식물 윈 만드신 분도 있죠. 식물 원이겠죠. 식물 원. 예. 이게 아예 그 비닐하우스처럼 바람 막아놓고 식물원을 만들어놨다. 가관이네요. 이거는 좀. 이런 거는 좀 과합니다. 과해요. 자, 아까 앞서서 그 삼계탕 50마리 기타 등등 그 식자재 빼돌린 부대장 관련한 댓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8050 대원. 예. 15년 전 군 생활할 때가 생각납니다. 이제가 중위단 중대장이 자기 자동차를 유류창고 앞에 대고 군수 개원시켜서 주유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차를 그 군에서 쓰는 그 기름을 빼돌려 자기 차에 넣는다고요? 이거 거의 이거 범죄입니다. 심하게 범죄. 처벌받을 것 같은데. 예. 그 현진 씨, 최영진 씨랑 지금 방송 같이 해봤는데 팬들이 많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제일 많이 올라온 댓글은 네. 황현희 씨하고 좀 캐릭터 겹친다. 개그맨 황현희 씨. 좀 많이 겹친다는 의견이 많고 그래요? 이 가운데 가르마 소화하기 힘든데 굉장히 오늘 잘 나왔다는 거. 네네네.
두 가지 정도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뵙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방송인 최영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상당히 즐겁게 또 한 코너를 또 마무리하면서 광고 듣고 3부 작전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세 번째 작전입니다. 매주 금요일 온기와 교감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우리 정치와 작정하고 정부 쳐봅시다. 금요 다정회. 네, 이제 뭐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 정치인이지만 지금은 이 선거철을 맞아서 스텝으로 뛰고 있는 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자격으로 여기 와 계십니다. 원희룡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빨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들 너무 궁금해하는 토론에 관련해 가지고 네. 뭐 좀 가닥이 잡혔는지부터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뭐 어제부터 오늘까지 뭐 뉴스에서는 다 이것만 묻던데요. 조금 오기 전에 확인하고 왔거든요. 제한 없이 다자 토론이든 뭐든 제한 없이 적극적으로 임하신다. 후보가 네. 그렇게 의견 밝혔습니까? 그렇습니다. 제한 없이 어떤 형태의 토론이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예. 또 이렇게 높은 분이 나와가지고 시원하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같이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양자도 하고 다자도 하고 같이 둘 다 참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하자. 그래요? 예. 다 하자. 예. 여러분 그렇다고 합니다. 아하. 양자도 하고 다자도 하고 다 하자. 알겠습니다. 우리 원희룡 전 지사님께서 원희룡 본부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또 시원하게 가장 업데이트된 소식을 또 전해줬습니다. 경선 끝나고 가장 적극적으로 캠프에서 스텝으로 뛰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닙니까? 더 열심히 하신 분들도 많습니까? 그만큼 정권 교체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절박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절박하잖아요. 그 염원을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같이 봐도 사실은 뭐 이번 선거 아니더라도 전에도 봐도 같이 경선을 했던 분들은 이렇게 빨리 바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조금 거리를 두거나 자기 존재감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뛰는데 지금 보니까 원희룡 이 본부장님은 전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네. 저는 왜 다른 분들이 열심히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다 하는 거죠. 이게 정상이다. 맞다 틀리다가 없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도 했고 제 스스로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 마음의 소리에 순종할 뿐입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본심으로 진심으로 이거 그렇게 하고 시킨다고 있다. 억지로 해지겠습니까 이게? 조금 아까도 뭐 이름이 몇 번 나왔습니다만 저희 오시기 전에 같이 함께 경선했던 분들 중에 제일 이제 좀 다른 행보를 보이시는 분이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분인데 네. 좀 아쉬운 생각은 안 드십니까 보면서? 좀 화끈하게 와서 도와주세요. 아니 같이 의정 활동도 오래 하시고 네. 또 뭐 잘 아시잖아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개인적으로 얘기도 해보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예, 전화 중간에 뭐 한 두어 번 했는데요. 네. 뭐 12월 가서 보자 그러더니 이제 또 1월 넘어갔네 벌써. 1월 예. 다 지나갔네요. 예. 설치하면 조금 움직이실까 모르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오셔야죠. 자,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이 플레이어로 토론에 참여하시겠지만 뭐 유력 주자였었고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 검증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한두 개 얘기해 주신다면. 제일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우리는 묻고 싶다. 지금 국민들은 도덕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걸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타겟층은 도덕성 때문에 이재명을 못 찍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많이 결집돼 있다고 보고요. 도덕성은 묻지 말고 능력 때문에 찍겠다는 분들이 저희의 이제는 타겟 대상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업적이 가짜라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좀 놀랄 정도로 많이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그 지사님, 그 본부장님께서 뭐 닉네임으로 대장동 일타 강사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약 정리도 하고 막 그러셨는데 지금 입증해 보이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근거라든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점들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의 이 사실 뭐 능력이다 한다
뭐 실행주의자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게 허구라는 거를 얘기하겠다는 겁니까? 우선 제가 페이스북에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경기도지사 재임 4년 동안 경기도의 경제 성장률, 고용률, 그다음 뭐 주택 증가율 이런 모든 지표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본인이 예산 들어가면서 뭐 뉴욕 타임즈에 홍보하고 저기 남양주에 계곡 정비 사업 뺏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이 과시성 사업으로 한 것은 본인이 화려하게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마저도 그 실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제 그 허구의 신화라는 책이 설 지나고 나선 바로 출판이 됩니다. 허구의 신화? 예, 이재명의 허구의 신화. 이재명 연구회라는 모임에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민주당원들로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국민의힘 쪽에서 만든 책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 진짜 그러네요. 예, 지금 예, 띄워주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 굿바이 이재명 베스트셀러의 전작을 뛰어넘는 블록버스터 제 2탄. 첫 번째가 도덕성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업적에 대한 바로 직경탄 이제 책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인쇄하고 있을 뿐이죠. 그 같은 시기에 그 지방자치 단체장을 하셨어요, 그렇죠? 제주도 네. 지사셨고 경기도지사였고 같은 그 지사로서 평가하기에 뭐 도정 능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포장에 능하고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그 체질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다음 후임자에게도 넘겨줘야 될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공격할 기회도 드렸으니까 저도 또 다른 입장에서 공격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의 공약들이 지금 뭐 아주 숨가쁘게 발표되고 있고 그 공약을 알리는 알림이로서 역할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원희룡 전 지사가 연기자처럼 하고 있는데 또 한두 개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와대를 해체해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주장들이 바로 제일 최근에 나온 주장 중에 하나인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빛나는 거죠. 실천이 문제죠. 문재인 대통령 하지 못한 걸 우리는 해내겠다. 얘기하면 뭐 합니까? 실천이 문제죠.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첫날부터 안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킬 겁니다. 그래요. 예. 믿어도 됩니까? 하루도 안 들어간다. 그럼 첫날부터 검증되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해놓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몇 가지 또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저희는 뭐 이유고 조건이고 안 되고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짚어봐야 될 것이 주식 양도세 폐지라고 짧게 남기긴 했는데 설명이 없어가지고 조금 난감한데 그걸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 반대라고 또 구호를 들고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이 주식 양도세라는 거는 최소 10억 정도 한 종목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면 사실은 금융 부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한 종목이 10억 이상이면 결국 부자들한테 세금 줄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저희는 빠르면 3년, 늦어도 한 5년 내에는 한국 증시의 체력이 강화돼서 그 대주주들에게 양도세를 매겨도 자금 이탈이 없는 그런 시장으로 만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전 세계가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오늘도 보고 있죠. 그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폭락장에 지난번 5년 동안 부동산 폭등 때문에 자산 형성을 위해서 코인과 주식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이분들이 지금 잘못하면 오도 가도 못하게 물려서 자산 형성의 희망은커녕 지금 정말 황폐화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 시점에 갑자기 양도소득세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 자금이 해외로 또는 부동산으로 빠져나가게 한다고요? 저희는 야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여당은 본인들이 23년부터 하기로 하고 바로 뒤집을 수는 없죠. 근데 저희는 야당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부정하지 못하는 것을 국민을 위해서 바꿀 때 이럴 때 정권 교체에 효능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세금 관련해서 주식 관련된 세금 중에 이 양도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수많은 이제 개미들이 느끼는 건 이제 증권 거래세예요. 물론 퍼센테이지가 아주 작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윤석열 후보가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 얘기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지금 양도세를 없애겠다고 먼저 했어요. 그러면은
거래세 폐지 공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서로 묶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 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양도세가 23년부터 도입이 된다면 이건 이중과세다. 그래서 인하가 아니라 폐지하겠다라는 거였고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지금 새로운 양도세 제도를 23년에 도입해서는 이건 한국 증시에 이건 완전히 직격탄이다. 그럼 양도세 자체를 저희는 도입을 폐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거래세까지 전부 없애서 여기를 그 세금 무풍지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거래세는 유지를 하되 올해에 0.02% 인하됐거든요. 그거는 유지를 하고 앞으로도 증시가 워낙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거래세 추가 인하도 저희는 검토를 하되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저희는 보강과 투자자의 보호 특히 우리 허약한 우리 그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라는 취지 하에서 양도세와 취득세를 다 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입법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되죠? 양도세 뭐 양도세는 거래세 이런 이미 23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법이 고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게 그걸 말이에요. 다시 고쳐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의석이 워낙 적어서. 지금 그 주식 투자자들의 그 여론을 보면 국민 여론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어찌 보면 저희 국민의힘에서 그런 공약을 들고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워낙 허를 찔리고 당황해서 부자 감세라는 과거의 그 틀을 다시 와서 공격합니다마는 이게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조금 근원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희룡 의원, 원희룡 전 지사님이나 원희룡 의원님 같은 분들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잘 알고 또 의견도 확실히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고 민주당도 많이 있겠죠. 윤석열 후보가 정말로 이런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과 어떤 그 지식 끝에 이런 말들을 쓰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 캠프에서 특히 이준석 대표로 대변되는 그런 브레인들의 의견을 그냥 전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 품고 있는 국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그걸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원고를 보고 읽는 거는 네. 과거에 대독 대통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머리는 빌릴 수 있다. 이런데 지금은 머리를 빌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대신 머리를 알아보고 함께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지식과 자기 판단은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정보의 홍수 그리고 워낙 와서 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내놓는 의견들의 이 엇갈림 속에서 왔다 갔다 헷갈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청와대 문제라든지 청와대를 해체하는 문제라든지 양도 소득세를 폐지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후보가 훨씬 더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들이 제안한 이안 이런 데서 더 강경한 안을 채택을 하셨고 어제도 본인이 기자들과 문답을 하는 걸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율이 0.34냐 35냐 이런 거는 뭐 틀릴 수 있겠지만 숫자는 왜 이래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그리고 이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깊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런 걱정들이 같이 이어지는 얘기인데 좀 많이들 아직까지는 팽배히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평생 검찰에서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 좀 확장시켜서 뭐 사법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 영역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그것보다는 경제라든지 외교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밀접하기 때문에 그쪽을 이미 충분히 공부가 돼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공부되어 있는 결과치만 보면은 부족하겠죠. 뭐 몇십 년 정치 내지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은 사람하고 그걸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 그리고 이 발전 속도 이런 면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든 지 지금 1년이 채 안 됐지 얼마 안 않습니까? 됐어요. 예. 근데 그 발전해 나가는 속도나 본인의 포용력과 어떤 그 새로운 사항들에 접하면서 본인 스스로 그걸 소화해내려는 어떤 그 자기화하는 이런 태도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는 저는 매우 뛰어난 그런 유형에 속한다고 보고요. 이번에 토론이 막상 시작되거나 아니면 그 본인이 소화해낸 것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그런 힘을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그 성장형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교사가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누가 붙어 있습니까? 원희룡 아니 본부장이 교사나 아니면- 좋은 참모 내지는 전문가들은 그걸 사람의 주머니와 사람의 네트워크가 두텁고 네. 이와 가장 이 액티브하게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리더고 그런 자세를 처음부터 임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진정한 대통령이지 출발 때 아무리 뛰어나도요. 그걸 자기 참모들의 둘러싸여 가지고 단절되고 폐쇄된 층층 검열을 하는 문고리 권력 구조에 쌓여서 하게 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 권력의 그 울타리 안에서 망가지는 거는 석 달도 안 걸리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태도와 개방성 시스템 이게 훨씬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개인기 플러스 시스템 이것을 총합을 가지고 국가 컨트롤 타워의 리더십 역량을 개량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고 봅니다. 아니 참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또 빨리 다른 분야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경제 얘기 좀 그래도 했으니까 이 국방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뭐 4번 5번 계속 연속해서 쏘고 있는데 딱히 지금 핵실험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이 대북 관련된 이 방향 정책 좀 달라집니까? 아니요. 지난번에 뭐 선제 타격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요.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이 민주당 정부에서도 국방 백서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핵 위협이 왔을 때는 3단계거든요. 첫 번째는 거기에 그 미사일 포대에서 쏘기 전에 제압을 한다. 그다음 공중으로 떠 있는 상태에서 요격을 한다. 그다음 우리가 할 수 없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입은 다음에는 압도적인 응징 보복을 한다. 이게 소위 삼축 북한 핵을 억제하는 삼축 작전이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 전에는 킬체인 뭐 한국형 많이 뭐 들어봤죠, 우리. 미사일 방어 예. 이런 식으로 용어가 돼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북한의 그 시선을 의식해서 부드러운 용어로 바꿨죠. 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정권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요. 우리 기본적인 안보와 이 북한에 대한 대응 체제 이 부분은 개념이 이미 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잡혀진 걸 지금 정부가 그럼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하겠다는 겁니까? 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되죠. 사전에 억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대신 그거를 원칙론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국방 이런 백서에 있는 거를 그 1단계를 얘기했더니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야 선제 타격 뭐 전쟁을 먼저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제가 그걸 돌려드렸죠. 현 정부의 국방 백서부터 읽어보고 말씀하시라. 그 일반 국민들이 답답한 건 이거예요. 그 본부장님. 매번 뭐 NSC 이 안보 회의를 막 하고 결론은 매우 유감을 표한다. 안타깝다. 똑같이 되돌이표가 되니까 답답한 거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쪽에서 실제로 계속 미사일을 날리고 있는데 우리는 유감스럽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면 그 회의는 뭐하러 하는 거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 외교적인 상황이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들도 있지만 뭐가 좀 달라질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이게 결국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돼야 되는 이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미일 그리고 유엔에서의 공조 체제가 확고하면 중국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압박을 가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더더욱 우리가 그에 따른 대응 체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한국 정부가 그 공동 대응을 안 하니까 결국 한국 정부가 북한 핵에 대한 국제적인 억제 체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거꾸로 동대북처럼 이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국제관계에서의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우리 이 정부의 고위 관료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그런 북한의 입장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빈 구멍이 되는 거죠. 구멍부터 막아야 됩니다. 지금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영복 씨도 그렇고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처하고 나섰는데 이 곽상도 의원이 지금까지는 가장 확실한 물증, 녹취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사람인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어보는데. 예외 없이 엄격하게 처벌을 해서 책임을 지워야죠. 왜냐하면 비리에는 여야가 없고요. 그 비리에는 당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에는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답보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네. 꽤 오래됐거든요. 시간이. 검찰이 억지로 엉덩이로 깔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검찰 엉덩이만 치우면요. 음. 한 달, 길어도 석 달이라 끝날 상황들입니다. 뭐 좀 또 전문 영역일 수도 있으니까 지사님한테는. 아니 다 증거를 제시한 것도 수사를 안 해요. 네. 왜 그럴까요? 계좌 추적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정진상 억지로 그 다른 사건으로 언론 시선 돌려놓고는 밤에 살짝 몇 시간 불러서 물어보고 끝내잖아요. 김용 대변인 불러서 소환했습니까? 지금 새롭게 떠오른 이슈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그 성남 FC 관련돼서 그 대기업들 투자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뭐 혜택이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뭔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국민의힘에서 김은혜 의원 중심으로 네. 지역구 그쪽이니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캠프에서는? 그 FC 자체가 180억인가 후원금을 모아서 썼는데 거기에 축구협회장이랑 네. 거기에 취직해 있던 이재명 시장의 측근들 여기가 그 후원금을 유용하고 한 이런 게 하나의 비리고요. 이게 지금 그거에 대한 수사 여부 때문에 지금 그 박하영 성남시청 차장 검사가 검사장하고 지금 의견 충돌을 벌여가지고 네, 네, 네. 어제 그제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호라면이라는 노래를 울먹이면서 불러가지고 사직의 그 변을 이제 했는데요. 첨부 파일로. 예, 거기뿐만 아니라 두산이 그 용도 변경을 하면서 원래 성남시청과 협의됐던 거와는 달리 이게 규정을 변경하면서 했는데 무단 변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제재 조치도 가하지 않은 이런 거랑 그다음 거기에 있던 부지의 알파돔이라는 시행 사업자가 거기에 새로운 그 이 상업센터를 만드는 복합 건물을 만드는 이 여기에서 이 인허가 과정 그리고 여기에 이재명 측근 뭐 시의회 의장들 내지는 선거본부장들 아니면 거기에 옆에 있던 측근 브로커들이 끼어서 소위 대관 업무 인허가 이 규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했던 것들이 저희들한테 제보가 다 있거든요. 그거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 그런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나 부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사업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다고요? 증인들이 있죠. 아, 그거 증인들이 있다. 예. 제보가 들어온 겁니까? 진작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대신 이거를 전혀 경찰이나 검찰이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증인을 먼저 노출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진행이 되면 저희들은 그 증인들이 적절한 때에 결정적인 역할들을 할 겁니다. 지금 40일 남았는데 선거가 그 사이에 이 수사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볼 만큼 빨리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이 성남시청에서 어쨌든 지금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선거 상황이잖아요. 전에 안 하면요. 국민들이 정권 교체한 다음에 비리는 영원히 덮을 수 없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참 시간이 좀 아쉬운데 하나만 그럼 마지막에 여쭤보겠습니다. 쭉 이제 인터뷰를 들으면서 또 청취자분 중에 이런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그 윤석열 후보 장모 관련돼 가지고 싹 또 무죄 2심에서 바뀌었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냐, 그 판결 납득할 수가 없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유리하든 불리하든 뭐 그것을 납득하고 안 납득하고는 그건 뭐 개인 의견일 수는 있지만 저는 설사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저는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믿고 존중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판결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시다. 예,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진짜 짧게 종로 출마 원희룡이 나옵니까? 저는 아직까지 정책본부로서 본부장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도 지금 뭐 잠잘 시간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네, 아직은 그것까지 생각해볼 겨를은 없지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지사 전 지사하고 지금 현재는 캠프에서 본부장으로 활약하고 계신 원희룡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네, 이제 기사특공대 이제 작별 인사할 것 같죠? 아니에요. 또 만납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시사특공대 2시간 동안 방송은 끝나지만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계시다 보면은 제가 이 점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특공 대장이 시사특공 대원으로 점호 시간 가질 거고요. 아니구나. 30분 남았구나. 죄송합니다. 4부에 김유리 리포터 기다리고 있어요. 김유리 리포터 오늘 하는 거 봐가지고 점호 시간도 같이 할지, 아니 점호 시간은 저 혼자 할지, 하여튼 유튜브 방송도 저희 프로그램 끝난 뒤에 있다는 거. 자, 빨리 광고 듣고 돌아와가지고 우리 김유리 리포터와 함께 정치 얘기 말고 답답한 그런 진영끼리 싸우는 그런 이야기들 말고 여러분 하하 호호 즐겁게 웃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Ayo, GG. Yeah. 시작해볼까? 왜 그랬대? 궁금해 죽겠네. 왜 그랬대? 말해봐봐 좀. 이 시대 현대인들의 다양한 생각 또 살아가는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아요. 궁금한 이야기 K.
자, 어제 원래 나오셨어야 되는데 김동연 우리 대선에 출마시 김동연 후보 인터뷰 때문에 하루 미뤘습니다. 특공 여정 Curious K 김유리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많이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아 그래요. 난리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저 원희룡 지사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네. 방송 끝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 정치인분들하고 인터뷰하다 보면 힘이 빠져가지고 아 오늘 다 끝났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못했던 아, 우리 김유리 예. 리포터와의 또 시간 또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면 잠깐 누우세요. 아, 나 옆에. 좀 제가 할게요. 그냥. 오늘의 주제 김유리 리포터가 소개하는 동안 저 좀 쉬고 있을게요. 네. 자 오늘의 주제 나갑니다. 차례상 물가라는 게 있죠. 명절 앞두고 이번엔 차례상 차리는데 대체 얼마의 돈이 들까? 얼마의 비용이 드나? 일종의 물가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차례상 차리기, 조율이시, 홍동백서, 어동육서, 좌포우회, 두동미서 뭐 신경 써야 될 법칙이 참 많습니다. 최근 한 포털 사이트에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성인 남녀 8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94.3%가 차례상, 제사상 간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늘 겪는 명절 스트레스 중에 하나 차례상에 올릴 음식 만들기죠. 이것 때문에 또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제사 문화, 차례 문화 이대로 괜찮은가? 빠밤. 요즘에는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뭐 거의 매달 제사 지낸 집 여전히 있고요. 예. 그야말로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막 제사상 차리는 집, 상이 막 2개씩 3개씩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남이 없으면 제사 못 지낸다. 또 제삿날에 가족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된다 등등 집집마다 문화도 다 다르겠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 댁내 제사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시적절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 궁금한 얘기 K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사 문화 이대로 괜찮은가? 샵 1035번입니다. 샵 1035 50원 100원이고요. 고릴라 메시지 카톡 채널로도 여러분 의견 받고 이렇게 소개된 의견 어떻게 보답을 해드리면 될까요? 네, 방송에 소개되신 분, 문자 보내주신 분 소개되시면 설 연휴에는 무엇보다 정을 많이 나눠야 되잖아요. 정하면 말하지 않아도 불협화음의 극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의 대표 음식인가요? 예, 초코파이 한 박스씩 드리겠습니다. 빠이빠이 초코 빠이.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시- 1, 2, 3, 4.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저 바라보면 아니, 미안합니다. 의외로 고퀄이야. 괜찮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며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셋, 넷. 말하지 않아도 알아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와 겐키 데스. 와타시와 겐키 데스 여러분 오늘 좋다. 금요일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앞서 그 광고 나가는 동안 우리 김유리 리포터도 방송하신 분들이 워낙 다들 하나씩 하니까 네. 유튜브를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 끝나고 점호 시간 한 20분 정도 저 혼자 유튜브 하는 거 있거든요. 네. 시간 되면 혹시 같이 좀 이것저것 한번 잠깐. 해보실래요? 가서. 한 달에 또 이렇게 얹어놓고 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겐키 데스카 여신 우리 김유리 리포터가 저희 점호 시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유리 리포터는 또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고 그쵸. 누군가의 엄마고 또 이 집안의 네. 제사 어떻게 지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양쪽 집안 다 지내고요. 둘 다 지낸다. 네. 근데 저희 이제 엄마가 친정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는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친정은 굉장히 거하게 지내는 편이고. 그래서 과일도 막 올려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밑에까지 막 상 밑에까지 막 차리시고요. 상을 한 2개 펴는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 근데 엄마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해 이러면서 막 제기도 막 세트로 막 확 해가지고 제대로 하는 거, 화려하게 제대로. 진짜 제대로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음식을 다 엄마 혼자 하시니까 저는 좀 많이 마음이 아프고 저도 일하느라 또 그 결혼 전에 못 도와드리니까. 근데 결혼 후에 이제 저희 시댁에
첫 명절에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어머니가 벌써 다 차례상을 차려놓으셨대요. 그래서 딱 봤는데 이래도 되나? 약간 제기도 안 꺼내시고 간결해. 그냥 우리 불과 어제 저녁에 먹었던 그 도자기 그릇에다가 이렇게 가지수도 많이 간소화해가지고 아하.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래도 되나? 이게 제사에 차례에 이게 맞는 건가? 이러면서 약간 좀 이상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어머니가 현명하신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이게 진짜 현명한 거다. 차리면서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여기 제사 조상 덕본 사람들은 다 지금 해외 나가 있어.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참 많이 그 얘기 많이 유행했었는데. 응? 그렇게 막 욕하면서 차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하실 수 있을 만큼 정성 들여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몸살 났다 이런 얘기 안 하시고 그냥 힘드시긴 해도 딱 그만큼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저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시간은 어때요? 그 제사 지내는 시간도 집집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냥 어머니 맘대로예요. 막 바뀌어요? 아침 이따 그냥 지내겠다. 그러니까 제사 차례는 아침에 지내는 건 똑같은데 제사도 늦게까지 안 하고요. 그냥 한 8시쯤. 오 일찍 지내네. 부담 없네. 일찍 그냥 지내고 끝내시더라고요. 저희도 꽤 여러 개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멋쟁이였어요. 그 며느리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없앴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 하나 두 개 뭐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두 번 정도 지냅니다. 그렇군요. 네, 꽤 있었는데 다 아버지가 너무 좋죠, 사실은. 좋죠.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뭐 전통 하는데 그 정말로 성균관에서 공부 많이 하신 그 교수님들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전통적으로 지내려면 더 간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차례가 막 상다리 부러져로 지낸 거는 정말 얼마 안 됐다. 네. 정말 그런 얼마 얘기도 안 많이 됐다. 들었습니다. 원래는 실제로. 정말 간소했다. 네. 그냥 저녁에 그 식구들끼리 밥 차려 먹는 정도 네. 차려 준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진 거지. 원래 제대로 하려면 더 간단해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로 하고 또 하나는 제 예상인데 네. 이렇게 제사 문화가 하는 이제 빡세진다 그러죠.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양반 컴플렉스. 왕족인 양.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막 이런 이런 걸 예. 자꾸 근본을 과시하려고 자꾸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특공 대원들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네. 5792 대원. 우리 시댁은 포항인데요. 제사 때마다 음식을 너무 많이 해서 나중에 다 버려요. 정말 제사 음식 좀 간소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참 음식 종류도 없고 양도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다 처리가 안 되지. 네. 그 처리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이제 명절 지나고 바로 생생정보통이나 이렇게 아침 프로그램 그런 데서 제사 음식 활용하는 법이 그렇게 맨날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얼려놨다가 전찌개 해먹고 먹기 어떻게 하면 나무를 활용해서 뭘 하나 이런 거. 너무 지겹습니다 이제는. 너무 매번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먹어야 되니까 이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오늘 아침에 본 기사인데 우리나라 네. 출산율 떨어진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혼외 결혼제도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 숫자가 적은 나라가 없어요. 일단 칠레 같은 경우는 70%가 결혼이랑 상관없는 아이들이고 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가 2% 정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너무 이 결혼과 출산과 대를 이어서 제사 지내고 이 문화가 너무 견고하게 딱 있는 거야. 정말 견고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이 대를 이어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할래. 가 되는 이것인데 맞느냐?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좀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제사 문화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그게 나쁘다 좋다 얘기가 아니라 네네, 그쵸. 이런저런 가능성을 보자는 거죠. 함께 이야기해 보자는 거죠. 이상희 씨. 제 시대까지입니다. 제사 차례 아이들 세대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는데 의미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희 그리고 엄마 친정엄마도 그냥 본인 할도리를 한다. 그러니까 너네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야. 너네도 이렇게 차리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나는 내 할도리는 하고 싶어. 딱 그런 마음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지금 이제 관혼상제라고 하는데 하나씩 굉장히 이제 흐려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사실 예전 상가집과 옛날 상가집이 아니에요. 그쵸. 그 사람 많이 가지도 않고 이미. 맞아요. 네. 예. 결혼도 마찬가지고 말할 네. 것도 없고 제사도 마찬가지죠. 김장도 그렇잖아요. 김장도 그렇습니다. 김장 좀 많이 안 하죠 이제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집마다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본인 스스로 김장 담는 3, 40대 여성들이 몇 명이나 될까? 거의 엄마 따라 사는 거 말고. 그쵸 없을 것 같아요. 스스로 하는 김장 저는 아직 상상을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지나면 아예 김장은 사라지는. 옛날에는 김장이라는 것도 했어. 가될 수도 있다는 거죠. 빠른 네. 시일 내에. 4112대원. 기독교 집안인데요. 제사만 안 지내고 추도 예배로 대체했는데 음식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준비합니다. 또 유유 붙여줬어요. 아니 이거면 그 제사를 지내지 그럴 거면. 처음에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어머 기독교 집안 제사 안 지내고 예배해 보니까 좋다. 근데 음식을 너무 많이 만들어야 되는. 애기야 문어 사왔니? 되는 거지. 갈비찜 어딨니? 오. 기름 다 걷었지? 막 이러면 되는 거야. 아 5125대원입니다. 우리 집만 특이한 거 아니죠? 우리 집은 옛날부터 큰 집에 가서 1차, 우리 집에 가서 2차, 그리고 성묘 가기. 그리고 우리 집이 큰 집이 되면서 우리 집에서 1차, 작은 할아버지 댁에서 2차, 그리고 성묘. 다들 이렇게 하는 거죠? 와우. 와, 일단 박수 한번. 아 고생 많이 하시네. 아, 너무 고생 많이 하시네요, 진짜. 저도 초등학교 정도 때까지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집에서 큰 집에도 가고 같이 산에도 가고 했는데 이렇게 안 한 지 오래됐죠. 사실은. 그렇죠. 예. 어디 가세요? 저도 이렇게. 당숙네 집에 예전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아기 때죠, 어릴 예, 아기 때. 때 어릴 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당숙 그 댁에 가서 제사를 지내거나 차례를 지내진 않으니까요. 각자 집에서 지내니까. 그 아이들한테 친척 관련된 용어 물어보면 모르는 애들이 태반. 예를 들면 중학생한테 질부가 무슨 뜻인지 쓰시오. 100명 중에 한 명도 못 쓸걸? 질부가 뭔지. 아, 그러겠네요, 진짜. 4004대원입니다. 저희는 엄마와 저와 단둘이라서 평소 밥 먹는 거 외에는 잡채, 고기 정도만 더 합니다. 제사 문화 누구는 싫다고 하지만 저는 시집이라도 가서 전 부치고 제사 지내고 싶은 1인입니다. 이분은 이 사원증 걸고 네. 커피 손에 딱 들고 회사 들어오는 그 로망이 있는 것처럼 결혼해가지고 시댁에서 제사 지내보고 싶은 로망이 있는 분이에요. 아, 저도 예전에는 이랬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시댁에 나가 있고 싶지만 시경에 나와 있는 김유리입니다. 이렇게 인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이고. 우리 4004님 그래도 엄마랑 이렇게 오손도손 뭐 음식 간단히 해 드시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신명훈 대원이에요. 저희는 작년부터 제사 끝냈어요.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어머니의 결정에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대신 가족들과 더욱더 소중한 시간 만들기로 약속하고요. 어머니가 식구들 모아놓고 며느리들 모아놓고 이제 우리 집은 제사는 그만 이제는 없다. 와! 이러면서 박수 치신 건가요? 아이고 3260 대원입니다. 네, 아버지가 셋째셔서 걱정을 안 했는데 제 위에 사촌 형들 이민 가고 이혼하고 그래서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제사가 며느리가 없어지면 없어진다고 약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네. 예 이혼해버리면 이게 난감해지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제사냐 그러면 왜 남자들은 못 지내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편가르기 하려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 입장에서 그런 일리 있는 얘기가 얘기예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이혼하고 그래서 저보고 제사를 물려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냉큼 네 그랬죠. 와이프가 짜증 부르면서 뭐라 하길래 내가 받아야 없애지. 아버지 생전에 잘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나를 마지막으로 없애겠다. 아. 라고 3260 대원이 또 큰 그림 그리셨네. 내가 제사 물려받아서 내 손에서 없애겠다. 이게 또 뜻대로 잘 되셔야 될 텐데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와이프를 위해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괜히 응원하게 되네요. 2875 대원은 제사 존속론자입니다. 제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죽어서 조상이 됐는데 후손들이 나를 위해서 제사를 안 지내주면 죽어서도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겠네요. 한편으로는. 저는 저만 생각해 보면 저희 뭐 아들이나 손자 뭐 결혼할지 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후손들이 저를 생각할 때 그냥 술 마시면서 제 얘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가 오고 갈지. 그냥 그날만큼은 네. 그 싸구려 위스키를 마시면서 이 술이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던 술이야. 이 술이 니네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술이야라고 그런 하면서 얘기를.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네. 제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3313 대원. 저는 72세 남자입니다. 제 생각은 제사 차례 음식은 절대 사서 올리지 마시고 손수 자손이 만드시고요. 지방은 써붙이지 마시고 정성을 들여 올리세요. 라고 어르신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압류. 7741 대원입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서울에 계시고 거기서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지방에 계세요. 큰아버지는 서울에서 매년 제사로 할아버지께 식사를 올리지만 지방에 계신 할머니와는 식사를 못 하신 지 5년 정도 돼갑니다. 와 이거 복잡하다. 이거 어떻게 되냐? 과연 명절에 식사는 누구와 해야 하는 걸까요? 저희한테 물으셨는데요. 이거 진짜 그렇네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식사를 네. 올리고 있지만 예. 저는 그냥 할머니랑 같이 가서 식사라도 한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생각. 분을 그럼요. 위해서 한 끼라도 더 같이 먹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김일희 네. 리포터랑도 비슷합니까? 네, 저도 할머니. 살아계실 때 음. 잘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 우리 저희 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박성균 대원입니다. 우리는 제사 음식도 먹을 사람 위주로 만드는데 그래서 남기지는 않는 것 같네요. 이번 좀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양을 조절해서 만드시나 봐요. 그런 것도 재밌겠네요. 이제 며느리다가 모여가지고 그래 이번 제사에는 우리 그 루꼴라 피자를 한번 굽도록 하자. 그 네 아버지가 그렇게 루꼴라 피자를 좋아했어 이러면서. 우리 잭디가 루꼴라 피자 좋아하시나요? 자 7539 대원입니다.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은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고 종교를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헐 대박이라면 은근 부러운 적도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까지 처절합니다 노력이. 네. 근데 저희 여동생이 이제 기독교 집안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생은 명절에는 뭐 제사 이런 거 없는데 매주 교회를 가야 되니까. 오히려 그게 더. 그것도 약간 좀 모르겠어요.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예, 종교는 종교니까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좀 네, 저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더라고요. 그래 종교도 참 구 하나. 설날 제사 때문에 이제 그만할 때도 안 됐냐고 매번 어머니가 음식 장만할 때 도움 한 번 안 주시면서 자꾸 제사 모시냐면서 아버지랑 싸운 게 3년 전인데 아유 그냥 도움 한 번도 안 주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모셔야 돼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랑 싸운 게 3년 전인데 아직도 아버지랑 안 풀어서 어머니랑만 전화합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 이제 그만 생각 좀 돌리시길요 하셨어요. 그래요. 이것도 참 어르신들이라고 다 생각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어머니 그쵸. 생각 다르고 아버님 생각 달라요. 그렇죠. 또 이게 또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먼저 어쨌든 이 제사가 남자 쪽 집안의 제사인 경우를 그렇게도 많이 많죠. 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나서서 이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좀 옆에서 할 말이 있을 텐데 아버지가 끝까지 이렇게 안 놓으시면 가족들이 좀 힘들긴 하죠, 그렇죠? 예. 또 반대로 아버지는 그냥 그런데 어머니가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지. 그런 집 강한 집도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보면. 네, 맞아요. 박수지 대원입니다. 설 추석 차례만 2번이고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시아버지까지 1년에 5번. 와 이거 진짜 많다. 하지만 한 번 지낼 때마다 차례 비용만 25만 원씩 나갑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고부 갈등, 동서 간의 갈등 생기는 건 문제고요. 이렇게 차려놓은 음식 남고 남아서 나중에는 또 음식 처리 비용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제사 문화 간소화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어릴 때 뭐 5번 꽤 있었는데 요즘은 5번이면 정말 많은 축이에요. 그렇죠, 많죠. 5번씩 지내는 집 많이 못 봤습니다 주변에. 네. 되게 많은 편이라는 거. 4572 대원. 저희 집은 차례 음식에 검정색 한복 같은 것도 입고 에? 제대로 하네. 거기까진 이해를 했는데 사극에 나오는 모자까지 씁니다. 에이. 사극 찍는 줄 이거 알았네요. 약간 이거 설정 같은데. 몇 년 전부터는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시길래 가족끼리 의논해서 절에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세요. 아이고 이거 참 말씀 못 꺼내시고 어머니가 힘들어하면서도 끙끙 앓으시면서 계속했구나. 네. 아. 야, 이 갓까지 쓰고 제사를 지낸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자 2376 대원이요. 제가 장손인데요. 부모님은 2분 다 돌아가셨고요. 작은 집에서 모든 제사 차례 저희 집한테 떠넘기려 하길래 모든 차례 제사 못 지낸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한 가지 결론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형도 싫고 동생도 싫고 나도 싫으면 없애야 됩니다. 다 싫은 걸 어떻게 네, 합니까? 네.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좋다면 또 모르겠는데 본인이 직접 하겠다 그러면. 자 광고 듣고 시사 특고 다시 돌아올게요.
제이스 이 노래 나오고 있습니다. Cold Blooded. 냉혈해되는 뜻인데요. 네. 저희가 너무 냉철하게 얘기했나요? 간소화 이런 거에 대해서. Cold Blooded. 4910대원. 이거 제가 읽을게요. 네. 형님, 저 35살. 저 어리다면 어린데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제사 이대로 괜찮은가? 안 괜찮으면 어쩔 건데요. 각자 집마다 풍습과 집이야 전통이 있는데 각자 집에 맡깁시다. 그냥 오지랖은 드라마 볼 때나 그냥 부립시다라고 했는데 정답이에요. 그렇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네.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그거예요. 집집마다 하고 싶은 대로들 하시라. 그렇죠. 정해진 건 없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네. 저 이 노래 제스 노래 듣고 저 시사특공대 점호 시간을 청취자들과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 같이 하면서 유튜브 어떤 좀 기획을 좀 해봅시다 우리. 좋습니다.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어떤 거 좀 이렇게 알아보고 싶어요. 알아가고 싶어요. 그래 오늘 저 김윤 리포터의 유튜브 첫 경험인데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가지고 의견도 좀 주시고 가능성을 함께 알아봅시다. 자 시사특공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에 유튜브로 계속해서 만날 거예요. 좀만 기다려봐요. 바이바이. 안녕.